그래서 대한민국만 벗어나면 조선전쟁 또는 한국전쟁이라고 하지 6.25라고 하는 데 없어요. 또 하나는 6.25를 기념하는 그 나라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쟁은 시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멈춘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7.27 그 휴전을 했을 때를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전쟁 끝났으니까. 근데 대한민국 역사는 이상해갖고 이런 것도 다 뒤집어져 있거든. 총구가 민간인만 향했어요. 군인의 총구는 외부를 향해야 되는 겁니다. 내부는 치안이 하는 거예요, 경찰이. 군대가 제국민의 총구를 겨누는 순간 이게 계엄령이에요. 그게 군사 독재의 시작이에요. 그 순간 세상은 나빠진 거라니까. 그런데 내내 전쟁 기간 동안 그랬어요. 그래갖고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한테 감히, 분단에 감히 저항하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려라. 안정적으로 지배하겠다.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5년 만에, 전쟁 끝나고 5년 만에 4.19가 발생합니다. 4.19. 전쟁만 5년 만에 그 나라를 뒤엎는 그 데모를 하는 이런 나라가 세계에 거의 없어요. 한국이 데모는 끝내주게 잘해요. 3.1운동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잘 써요. 자랑스러워해도 뭐 올림픽도 옛날에는 권투나 뭐 유도나 이런 거 싸우는 것만 따고 그랬거든. 잘 싸워요. 죽서 개줘서 그렇지. 이승만이가 이렇게 했을 때 5년 만에 갑자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동력이 생긴 거예요. 학생이라고. 이 동력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어? 싹 터져버렸는데. 그때 배운 게 미국식 민주주의잖아요. 새롭게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국민학교 또 중학교 교재 이런 거 다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이제 미국이 새로운 이상이었으니까 미국식, 독일식 이 내용을 합쳐갖고 이 교재, 교과서를 만들어요. 학생들이 배운 거는 선거는 정말 소중하다.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선거는 심지어는 존엄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거기에 부정부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배웠는데. 부정선거가 왕창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그 배움을 갖고 있는 이 친구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생들은 인식 수준상 지금 대학원 졸업한 것보다 더 높은 우리 사회의 지성적 위치에 있어요. 그 당시에 문맹이 거의 80%, 90%였어요. 그래서 중학교만 나왔다, 고등학교 다니고 있다, 이거는 지금 대학원 졸업한 사람보다 더 높은 지적인 수준에 시대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고 불의에 저항하기 시작해갖고 나라, 정권까지 이렇게 밀어버렸던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학생들. 왜 중고등학생들이 시작을 하고 대학생이 늦게 왔는지 아세요? 마산이나 이런 데서 중고등학생들이 먼저 데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4월 달에 들어서나 이제 고대가 4.18 하고, 그 다음에 4.19 이렇게 일어난 거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때는 대학의 개학이 4월이었대요. 그 중고등학생들이 더 똑똑하고 대학생들이 눈치 보다가 이런 게 아니고 중고등학생 개학은 3월이었고 대학생은 개학이 4월이었대. 아니 학생들한테는 이 자기가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민주주의, 그거로서의 선거 이런 게 딱 정해지고 여기에 똥칠이 되고 먹칠이 돼서 저항하고 다 저항이죠. 응? 이 딱 두 개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데모하다 경찰에 부딪힐 때마다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게, 너네 헌법조문 알아? 헌법조문에 두 개만 있어. 4.19와 그 3.1운동. 거기에 준법 질서 있어? 합법적으로 움직인 데 있어? 없어요. 모든 민주주의의 그 시작이라는
미국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보면은 자유 뭐야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마지막이 저항권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부정한다 그러면은 민주공화국의 가장 큰 특징은 저항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 아니다? 그럼 네가 갈아칠 수 있어. 이게 민주공화국 또는 헌법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충실하게 그 기틀을 잡을 수 있었던 부분이 4.19예요. 그래서 3.1운동과 4.19가 우리 헌법에 딱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민주공화국 해라! 민주주의 하라! 하지만 5.16으로 뒤집혔죠. 그리고서는 유신까지 쭉 밀고 가요. 영구 독재. 그 사이에 그 진행됐던 게 이른바 산업화예요. 산업화.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50년 그 전쟁으로 저항하는 모든 사람, 양심을 갖고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청소돼 버렸어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시대에서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외쳤고 새롭게 형성된 노동자들이 산업화 속에서 형성되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노동자다, 새로운 계급이다 이렇게 외쳤던 역사적인 상징이 전태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3.1 운동과 4.19를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형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전태일은 민주주의에서 뭐 할 건데? 누가 행복해야 되는데? 부자들 이미 행복하잖아. 권력을 진 자들 이미 행복하잖아.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민주주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 문제 제기를 한 거고 민주주의 역사에서 전태일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약한 사람, 양심 있는 사람 다 모여라. 연대라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광주입니다. 우리는 광주를 통해서 뭘 배웠어요? 김재규가 박정희를 총으로 싹 죽여줘갖고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4.19 때 5.16한테 강탈당했던 그 민주주의를 다시 제대로 세워볼 수 있구나 희망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순진했죠. 그 당시 그 정치 세력들은 양김씨하고 이 노동운동하는 선배들도 4.19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 4.19로 데모를 하면은 이승만이 무너지고 그러면 다시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그 집권을 하고 그러면 민주주의가 커질 거야. 지금부터 우리는 집권을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국하고 군부는 전혀 새로 그런 기회를 안 줬어요. 이중의 쿠데타, 12.12 쿠데타와 5.12 쿠데타를 통해 갖고 애초 설정됐던 역사적인 그런 순리가 뒤통수 다 맞아버리고 전두환이라고 하는 그 피 묻은 살인마를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광주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광주 시민들이 봉기했을 때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떴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다들 우리를 민주주의 국가 미국이 우리를 지지 응원해 주러 왔을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가자에서 전쟁이 딱 터지자마자 전 세계 이 항공모함 중 3대가 지중해와 이 아덴만에 집중을 합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이게 가자 민중들을 위해서 왔을까요? 이란이나 터키나 러시아나 이런 데서 혹시 이스라엘을 공격할까? 그거 방어하러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주 시민을 보호하러 이 항모가 온 게 아니고 쿠데타를 일으킨 지금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광주를 통해서 뭐를 배우게 된 거냐면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정치적인 민주주의만 달성해서는 민주주의가 아니구나. 민주주의의 폭. 이게 민족적인 문제도 있구나. 사회적인 문제도 있구나. 이게 분단의 문제도 있구나. 이 모든 것이 옳게 나갈 때 이게 민주주의구나.
이걸 알았어. 그리고 또 하나, 광주는요, 제2 쿠데타를 막았어. 광주의 가장 큰 상징은 시민군 아닙니까? 그죠? 시민군. 총을 들고 마지막까지 싸웠어. 우리가 여기서 죽어 패배할 것이냐? 우리가 여기서 죽어 지금 패배할지언정 미래를 남길 것이냐? 뭐 이런 것에 저기였거든요. 사실 대부분은 그 당시 그 시민 대책위원들은 총 거들어 다녔어요. 싸우지 마라.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런데 끝까지 총을 들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독재에 대해서 이제 총을 들고 목숨을 걸 정도로 반대한다. 이걸 남겼어요. 이게 언제 그 작동했느냐면은 1987년 4.13 후원 조치를 했던 전두환이 그걸 통해서 억압을 하겠는데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60항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60에서 6.29 사이에 전두환은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조직했어요. 근데 아무도 총대를 매는 군인이 없었습니다. 왜? 광주를 받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평생 욕먹을 텐데, 평생 살인자가 될 텐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결정적인 쿠데타를 막습니다. 이 저항이. 그때는 그냥 패배인데, 광주가 보여준 부분은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의 내용을 확장했고 또 하나는 불가역적인 민주주의. 이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려면은 피를 보자, 목숨을 걸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80년대 우리 386 그러잖아요. 그죠? 들어보신 적 있죠? 386은. 386 긍정적으로 들려요? 부정적으로 들려요? 부정적으로 들려요? 네, 저도 386입니다. 학번은 83, 졸업을 못했지만. 그리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좀 억울합니다. 축사도 못했는데. 부정부패하거나 아파트를 가진 기회도 접해본 적이 없는데 맨날 욕만 먹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든 그 80년대에는 정말 그 폭풍 같은 시대였어요. 나라를 뒤집어엎고 세상을 뒤집어 엎고 독재자를 내리깔았으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은 시대 촛불을 통해갖고 이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그죠? 위대한 역사를 눈에서 직접 경험한 위대한 세대입니다. 386년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떻든 이 386 친구들한테 이제 데모하자! 그러면 첫 번째 포가 아까 우리 이덕우 변호사가 말씀하신 전태일이었습니다. 전태일이 대학생 친구가 하나만 있었으면, 대학생 친구가 옆에서 한 분이라도 불러줬으면,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일기에 써놓은 거거든요. 사실 대단한 일기 같지만요, 일기 전체를 보면 3분의 1도 의미 있는 건 3분의 1도 안 되고요. 3분의 1은 잡스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부가 딱 남아갖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0년대 대학생들한테 전태일은 마음의 부채 핵심. 그래서 그 한 구절에 다 코가 깨었어요. 아, 내가 개인적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응? 집 팔고 소 팔고 몸 팔아서도 세상을 좀 바꿔야 되고, 이렇게 딱 하는 전환적인 계기가 저렇게 절박하게 우리 노동자 민중이 나 대학생 친구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 전 노동자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제발 일기 써라. 자기를 기록해라. 매일이 안 해도 좋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해도 좋은데, 그 메모가 문득 80년대 최소한 이 일기 한 구절이 저는 20만 명 이상의 대학생들한테 양심껏 살자, 세상을 향해 직진하자, 이런 코골이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록하자. 지배자들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상 살아가는 기록도 역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하나. 또 하나는 광주였죠. 모든 게 다 통제됐을 때 광주 백서, 칙칙거리는 그 영상 이런 거 그 누가 보면 안 된다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그거 나눠보면서 부들부들 떨던 그 경험이 모든 젊은, 모든 지성, 모든 양심한테 민주주의란 불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이고 모여갖고 이 폭발한 게 87년 대항쟁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통 87년 6월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1987년 영화를 보면은 그 6월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7, 8, 9라고 하는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2,000개 이상의 노동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겼어요? 분배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1987년부터 91년인가 92년까지 매년 15% 이상 가까이 임금이 인상됐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그죠? 그러니까 비로소 우리 주변에 누구네 자가용이 때, 누구네 집사 때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이만큼 살게 된 거 87년 대항쟁 민주주의인데 그나마 그걸 구체화한 거 7, 8, 9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우리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을 만큼 결혼 문금만큼 챙기게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80년 광주에서 부족했던 것,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투쟁했던 부족했던 건 뭐냐면은 첫 번째 주체가 없었습니다. 계급적 주체가. 노동자가 중심적으로 투쟁하지도 않았고 농민이 중심적으로 투쟁하지도 않았어요. 익명의 민중들과 학생들만 이렇게 결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맹점, 광주 전라도에서만 봉기했어요. 우리 역사는 아주 현명해가고요. 87년 때는 노동자들, 농민들 다 같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전국에서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80년 광주와 87년의 차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이렇게 도도하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졌던 겁니다. 다만 우리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주체성은 길어졌어요. 6월 항쟁 이후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돈과 권력은 시급하게 자기들의 위기를 막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6.29 선언 그리고 직선을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체제 들어보셨어요? 87 체제요. 형식은 민주주의인데 내용은 절대 노동자 민중으로 갈 수 없게 만드는 고인물의 체제. 그게 지금까지 흘러오고. 그러니까 이 불가역적인 민주주의가 되는데 민주당이 됐다. 국힘이 됐다. 민주당이 됐다. 돌고 있잖아요. 그죠? 더 놀라운 건 아직도 민주주의가 불안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민주당의 집권은요. 민주당이 자기 힘으로 민주적인 절차로 달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장면 정권은 4.19라고 하는 투쟁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김대중 정권은 97년에 노동자 중심으로 날치기 총파업이라고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전국적으로 25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 들고 싸움한 그 결과로 IMF 이후에 집권을 합니다. 독자적으로 집권한 게 아닙니다. 노무현은 효순이 미선이 그러니까 여중생 미 장갑차에 깔려 죽은 다음에 촛불 항쟁을 통해서 그 뒤에 집권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퇴진 촛불 뒤에 집권합니다. 아직도 정상적인 형태로는 민주적 집권이 안 되고 거리에서 광장에서 더 많은 민중들이 걔도 바깥에서 투쟁할 때 겨우 죽서 개준 거라고 하더라도 독재 정권이 아닌 부분들이 그나마 유지되고 이렇게 왔던 거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87년에 고인물에 대해서 한국 민주주의가 노동자 민중이 진정으로 정치의 중심 주체가 못 섰기 때문에, 그리고 97년 넘어서 IMF가 탁 터지고 여러분들의 그 참 아프고 고된 시대가 펼쳐졌잖아요. 우리 때는요, 여러분들이 욕하는 38족들은 20대 때 전두환 노태우 우습게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규정하고 바꾼다. 우리는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고 개척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작부터 빚이니까, 그죠? 옛날에는 사실 비장했지만 간단했어요. 목숨 걸지 뭐.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앞에는 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때보다 여러분이 더 힘든 세대에 살고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 길이 너무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미 나는 빚쟁이고, 그리고 관계는 너무 많이 단절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보다 훨씬 아픈 세대구나라는 생각은 해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사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이 흐름이 어떻게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이걸 우리 때는 또 잘난 척인데,